2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발제하는 거하고 다르게 그냥 토론이라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에 제가 직권으로 재미없으면 중간에 말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기본 조건이 대중에게 서비스하는 일인데 그 서비스한다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건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 말을 재밌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앞에 나오시는 분들은 세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재밌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앞에 계신 네 분 의원님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적절할 때 끼어서 들고 그냥 말을 말씀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송호창 의원 오기 전까지 제가 몇 분 화장실. 우선 앞에 일부 사회를 보는 우리 요새 잘 나가고 있는 우리 앞에 일부 사회자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비례대표 포럼이라고 하는 이게 있는데요. 그 모임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있는 데까지 가장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크게 애써주신 분이 계십니다. 존경할 만한 선배죠. 선배가 이렇게 군림하지만 않고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도록 해주신 산파가 정말 있으십니다. 보통 아까도 나와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오래도록 그 지풀상한사 박물관을 운영하셨고 이 비례대표제 포럼이 오늘까지 오는데 가장 크게 애써주신 우리 비례대표제 어머니라고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분입니다. 임병선 선생님 얼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저기 송호창 의원은 오기 전에 다 소개를 다 했는데 재미없으면 자르고 그리고 예, 관념적인 얘기하면 자르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제가 이곳에서만 행사를 한 10번 정도 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 말은 무슨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큼 서비스를 네 분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 하기 전에 또 보니까 소개해드릴 분이 한 분 계시군요. 그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께서 오셨습니다. 오늘인가요? 어젠가 신문에 보니까 이 정치개혁에 대해서 크게 말씀하신 바가 있으시더군요. 이따가 한번 그런 시간이 되시면 이따 말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서부터 그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이시죠? 통합진보당의 김선동 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드시고 해서 갔습니다. 예. 그리고 당이자 이정희 캠프의 참 대표에서 오셨습니다. 당을 대표하고. 예, 이정희 후보의 선거대책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김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그 민주당 문재인 후보 오른쪽이 아니라고요? 왼쪽에 왼쪽에 제 오른쪽에 제 바로 오른쪽에 그 있는 문재인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 이인영 의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예. 그리고 이런 자리 오면 늘 시간이 부족하신 말씀 잘하시는 우리 노회찬 의원님이십니다. 진보정의당 그리고 심상정 캠프를 대표해서 오셨습니다. 네, 노회찬입니다. 그리고 정당이 아닌 안철수 캠프의 선대위원장 송호창 의원 오셨습니다. 제가 말 많이 하면 여러분들 제 말 들으러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따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자기 국회의원으로서 왔다기보다 캠프를 대표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 있다는 것은 이정희, 문재인, 그리고 심상정, 안철수를 대표해서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잘 들으시고 그리고 과감한 질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 여러분과 같이 질문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번은 현재 새누리당 후보 측에서 오질 않아서 현재 가장 다수당인 민주당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정치개혁 프로그램을 갖고 계십니까? 요새
이래저래 정치 개혁에 대한 마이크 들으시고 이걸 쓰시던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문재인 캠프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 개혁의 방향 짧고 재미있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인영 의원입니다. 처음에 이 토론회가 있을 때는 이런 관심으로 아마 집중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저 역시 그런 차원에서 응했고 비례대표 포럼에서 오늘 초청받았을 때는 이 기회를 통해서 비례대표제에 대한 정치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또 실제로 정치권 전반이 실천할 수 있는 공동의 합의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계기로 만들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점에 좀 공감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이게 그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굉장히 집중돼 있고 또 그만큼 기대들도 높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정치 개혁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자 이런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 개혁과 정권 교체를 이루는 과정, 경로 이런 것들에 또 혹은 시간 스케줄의 어떤 배치 이런 것들의 차이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해소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로 좀 바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저희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후보께서 광주에 가셔서 기득권을 다 내려놓겠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TV 녹화를 해서 아마 오늘 방송되는 모양인데 볼 수는 없었고요. 광주 방송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호남에서 내가 왜 이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이유가 이른바 이제 대략 80% 정도 다른 후보가 더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토대라고 할 수 있었던 호남 지역에서 그토록 지지를 못 받는 이유가 문재인 후보께서도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기득권이나 혹은 정치개혁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그래서 과감하게 내려놓겠다.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전혀 공천권 행사하지 않겠다. 공천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말 자체가 참 희한한 말이거든 사실은요. 왜냐하면 공천권인데 어떻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주권자가 행사하는 거겠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의 또 배우라든지 또 그런 질문 먼저 여쭙고 싶군요. 호남은 다른 곳들도 모든 국민이 지금은 정치 변화에 대한 열망 이런 것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호남에서 정치 변화에 대한 그런 열망이 많이 표출돼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는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해 주었는데 민주당이 기대만큼 잘하지 못한 것 같다. 이것이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지난 참여정부에 대한 객관적인 기대 그것으로부터 좀 미흡했다는 이런 평가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자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나 인식 이런 것들보다는 그동안의 그런 민주당과 참여정부의 어떤 부족함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후보의 이야기 이전에 민주당 스스로가 빠른 속도로 혁신해서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변화, 열망 이런 것들에 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 걸 우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1년 내내 추진했던 야권 통합의 과정이나 야권의 연대 연합 정치의 과정 속에서 민주당은 일관되게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전체가 연대하고 또 통합하는 길에 헌신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왔었고 그 연장선에서 더군다나 굉장히 중대한 정권 교체의 그런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마당에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또 우리 후보가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는 어떤 기득권, 특권 이런 것들을 고집하지 않고 정권 교체를 위한 또 정치 개혁을 위한 열망에 헌신하고 복무한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인영 의원 개인적으로도 친하고 그래서 그냥 봐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얘기가 구체적이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면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현재 호남에서는 어제 문재인 후보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당 노릇을 했다 사실. 그리고
기득권 정당처럼 오랜 동안 군림했다. 그게 막 가장 큰 원인이겠죠, 사실은요. 그런 얘기들 어떻게 구체적으로 될 수 있는지 끝까지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집요하게 질문해서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순번을 그냥 제가 임의대로 마구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노회찬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신당을 지금 새로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예. 우선 진보 정의당 소개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모르신 분, 여기 오신 분들은 대략 알겠지만, 예. 노회찬이 소개하는 진보 정의는 어떤 당인지요? 예, 진보정의당 하면 아마 민주정의당부터 생각이 나실 텐데요. 예, 민주정의당에 의해서 이 찬탈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10월 21일 창당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간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배려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히 보답하지 못한 제대로 된 진보정당,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진보정당을 다시금 세우고자 최근에 창당을 하고 심상정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선 정당입니다. 뭐 말씀드린 김에 네, 말씀하시죠. 주제와 관련해서 예,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오늘 이 주최 측인 이 비례대표 포럼의 그 창립 멤버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 공동대표를 맡았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비례대표 포럼의 그 2차 포럼까지도 제가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뜨겁게 참여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공은 전적으로 우리 안철수 후보에게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손님을 불러 모으는 데는 큰 공을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되고 저는 이게 호객 행위만 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오셨으니까 맛있기만 할 뿐이 아니라 영양가 있는 소화도 잘 되는 좋은 음식을 제공할 의무가 이 앞에 앉아 있는 저희들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에 관해서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까지 지금 대선 한복판에서 한국 정치의 개혁 문제가 이렇게 큰 화두가 되는 것은 이제까지의 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이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이제까지 실패한 정치개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국회에만 맡기지 마라. 국회에만 맡겼기 때문에 안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게만 맡기지 마라. 이 얘기는 뭐 국민의 힘을 빌려라 라는 뜻으로도 이해됩니다. 두 번째는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 개혁 없이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가 이제까지 정치개혁의 실패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비롯해서 국민의 지지에 정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그런 선거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비례대표의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라거나 국회의원 정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부차적인 사안이고 이런 논의 속에서 함께 다루어지고 합의되기를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합의되는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실행할 방법 없이 방안만 제시하는 것은 숟가락 젓가락 주지 않고 그냥 밥하고 국만 주는 이렇게 놓여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새롭게 뽑히는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 1년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후보들이 합의하고 후보 단일화의 공동 공약으로 내세운다면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선거제도 저는 한 가지만 부연 설명드리면은 이제까지 좋은 의견들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개혁의 진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못함으로써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까지 역대 개혁 의지를 가진 대통령도 있었지만 정치권만 쳐다봤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야권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하더라도 국회는 여소야대가 아마 될 전망입니다. 그 여소야대 국회에서 어떻게 좋은 정치개혁 방안을 관철시킬 것인가. 결국 국민의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 된 뒤에 갑자기 국민투표하겠다 그러면 아마 또 난리가 날 겁니다. 과거에 우리 경험했습니다마는 미리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1년 내에 국회의원 국민투표를 해서 정치제도 개혁 방안을 국민의 뜻을 물어서 그것을 국회에 회부하겠다. 이 방법은 과거 97년도에 뉴질랜드에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바꾸면서 썼던 방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재작년에 끝난 영국 총선에서 현행 영국의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당시 총선에서 선거 후 1년 이내, 그래서 작년 5월 5일에 국민투표에 붙였던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까지 우리가 함께 책임있게 제시해야만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개혁 방안이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하고 또 한 번 더 실망하는 그런 정치개혁 실패의 역사를 연장하는 게 연장의 역사에 종집을 찢는 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전 의원께서는 발제할 시간을 다 쓰셨기 때문에 한번 이따가 생각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 그 비례대표 이 포럼이 있는 이유 자체를 사실 뭐 다 설명하셨다. 당에 소속되어서 설명하셨다기보다는 그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앞에 이제 일부 세션을 발표하셨던 분들의 내용을 요약하시는 셈이기도 하고, 그것의 이론적 배경, 또 다른 나라의 사례들까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실 비례대표제 포럼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노회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선거라는 건 사실 1인 1표제 사회가 아니고 1원 1표제 사회였습니다.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완성하고자 하는 것은 1인 1표제 사회를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진정한 의미에서 공화정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좀 더 민주주의, 좀 더 공화정에 가깝기 위한, 사실 이건 주권투쟁입니다. 그 정치인에게 양보받을 내용의 성질의 것이 아니고 주권자가 주권 행사를 더 확대하고 심화하는 과정으로서 비례대표제에 대한 주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의 핵심이 사실 대의제에 관한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 대의제도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발제하신 셈으로 그렇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창 의원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 송호창 의원이 민주당에서 이제 탈당을 하셔서 옮기셨는데 소회가 어떠신지, 그때 기자회견 울먹울먹 하시면서 얘기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으시고 말씀을, 그리고 또 정치개혁에 대해서 안 캠프가 갖고 있는 구상이 있으신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몇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그냥 일반적인 선거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변혁의 새로운 변화의 어떤 시점에 와 있고, 마치 이 바다 속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해일이 지금 일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해서 서울시장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발로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했던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현재와 같은 낡은 체제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저항의 목소리를 이렇게 보여주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큰 해일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큰 해일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난 이런 그 거대한 변화의 그 물결 속에서 우리는 정말 그냥 말로만, 그냥 입에 발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 생명을 걸 정도로 중차대한 역사적인 어떤 책임을 안고 지금 이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변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앞날은 정말 어느 정도의 심각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동남아의 뭐 일부 국가들처럼 우리보다 예전에 훨씬 더 잘 살았던 나라들이 많습니다만 순간 위기를 잘못 대처했기 때문에 순간 그런 위기 상황에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훨씬 낮은 정도 수준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국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시점에 바로 그런 중차대한 그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역시도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저 역시도 저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지금 이 선거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지금 이 선거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내걸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실험하면서 도전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적인 어떤 시기에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하고 진지한 그리고 심각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치개혁의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개혁의 과제를 제대로 정말 충실하게 받아서 이루어내질 못하면 정말 역사 앞에 죄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번 선거에서 여당 후보를 이기는 것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기고 난 이후에 정말 새로운 정치의 새 지평을 열어내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겹도록 비난하고 손가락질 해왔던 그런 낡은 정치의 체제를 이번에 완전히 혁파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앞으로 언제까지 비난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치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실험을 이제는 현실로 만들어내는 이런 중차대한 어떤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위기의식과 중대한 어떤 소명의식 앞에 지금 정치개혁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정치공학적인 관점에서 또는 어떤 기교적인 관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리하냐, 어떻게 하는 것이 상대방을 상대방보다 우리가 더 위에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공학으로 기교적인 접근이 아니라 진실되게 개혁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개혁을 통한 이후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자리에서도 좀 임하고자 합니다. 송호창 의원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한 문장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송호창 의원은 처음 변호사 할 때부터 제가 아주 가깝게 지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가깝게 지냈던 것은 아니고요. 송도율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정치인이 되긴 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식어가 많아지는 거 보니까 이제 정치인이 되시긴 되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하다, 두 가지 다. 사실 제가 좀 듣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옮겼을 때 그 심정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그 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 여러분 좀 심심하셨을 것 같은데 이따가 시간이 되면 다른 질문 드릴 때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에 계신 노회찬 의원님하고 김선동 의원님 누굴 먼저 소개해 드려야 되는가 제가 사실 화장실을 아까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누굴 먼저 소개하는가 하는 문제가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옆에 앉는 분부터 소개를 해드려요. 사실 저는 좌석 배치를 순번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약간 김선동 의원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희 대통령 후보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시고 또 어떤 정치개혁에 대한 방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정희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보이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께서 숟가락 젓가락 안 주고 밥과 국만 내놨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실현 방안 없이 총론만 이야기하는 정치혁신 방안은 저는 그냥 메뉴판만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현 시기에 가장 시급한 정치혁신
대한민국 정치의 정말 절박한 변화는 저는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그렇게 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하는 우리 송호창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정권을 교체한 다음에 그럼 무엇이냐, 우리 노동자, 농민,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 그것을 저는 진보적 정권 교체라고 생각해 봅니다. 즉 진보적 정권 교체가 돼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정치와 또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선거 시기에 온갖 사탕 발림은 다 하고 장밋빛 공약은 다 내놓고 실제 그 이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모범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정권 교체의 주역을 자처하고 있는 저는 우리 야권의 모든 후보들도 그런 점에서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말로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올해 4.11 총선을 앞두고 범야권 공동정책 합의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세부 실천 방안과 정책 개발을 위해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고 그것을 위해서 상설적인 기구를 두기로 했고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의 혁신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총선 이후에 야권이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고 한다면 지금도 훨씬 더 많은 기대를 받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 부분에 계신 분들의 발제 내용을 들어봤는데 핵심으로 추려서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한 과소대표된, 예를 들자면 법조인이나 관료 출신들이나 또는 경제계 인사들은 과대대표되는 반면에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또 직능별로 또 소수자들, 장애인들, 또 노동자, 농민들 이렇게 계급 계층별로 혹은 직능별로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는 과소대표되고 있는 부분들을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하자. 그래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 아까 어떤 분은 최소 70% 정도 비례대표제로 뽑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 핵심은 저는 정말 정치개혁의 핵심이 하나는 다양한 정치적 요구, 이해관계를 대표하고 대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것과 동시에 정치적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데도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통합진보당과 이정희 대통령 후보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그런 그 정치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치 혁신에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한미 FTA를 그대로 두고서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재별개혁이라든지 또는 뭐 증세라든지 또는 뭐 보편적 복지라든지 많은 걸 이야기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바로 올해 3월 15일부터 발효된 한미 FTA를 어찌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후보들이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내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을 수 있는 정치, 예측 가능한 정치, 또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정치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4.11, 지난 2010년에 6.2 지방선거에서부터 이어지는 야권 공조 내지는 야권 단일화 해서 했던 수많은 약속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오늘 와서 다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겠느냐. 적어도 의제에 관한 문제만큼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강조하신 게 이제 한미 FTA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네 분 다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이인영 의원께서만 문재인 캠프가 갖고 있는 정치 개혁에 대한 방향, 시간도 아까 짧게 쓰셨고 제가 특별히 더 기회를 드리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좀 짧게 정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비례대표 그 자체와 관련한 이야기도 이렇게 한번
깊게 해서 그 자체를 이렇게 한번 합의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합의해 보는 것도 전 우선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얘기를 좀 먼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일반적인 그 정치 개혁과 관련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뭐 크게 그 4가지 정도로 정치 혁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는 그 대안적인 가버넌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우선 접근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 소통을 통한 어떤 협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뤄낼 거냐. 그리고 이 명백하게 스마트 혁명을 통해서 정치 문명의 교대기 이런 것들이 시작됐는데 그걸 어떻게 이 과정에서 받아들일 거냐. 이런 게 저희한테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형 수권 정당의 모습이 무엇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지난해 제1차 야권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통합적인 수권정당, 수권형 통합정당 이런 것들을 추구했었는데 지금 정권 교체를 앞두고 연합 정치가 다시 이야기되고 또 공동의 어떤 정부 수립, 또 공동의 정권 운영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것과 어떤 정당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런 게 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새로운 어떤 정치 윤리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명백히 왔습니다. 이제 기득권, 특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거냐, 또 부패, 비리 이런 것과 어떻게 결별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계파, 분파 이런 것들의 어떤 패권주의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 갈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권력 구조의 어떤 더욱더 민주주의, 민주화 뭐 이런 겁니다. 일종의 그 분권형 권력 구조의 문제들도 와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수처, 뭐 검경 분리, 수사권 분리 뭐 이런 것들도 와 있고, 지역 균형 문제나 이런 것들도 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뭐 별도의 항목으로 그 공천 과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민주화할 거냐 이런 것들이 뭐 우선적인 과제처럼 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대표가 우리 후보께서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이미 이와 관련해서는 좀 정리된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 그 새로운 정치 구상을 통해서 기득권, 특권을 내려놓는 문제, 지역주의 그 정치 구조를 타파하는 문제, 국회에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문제,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문제, 그리고 그 반부패와 관련해 가지고 공직자의 부정부패, 원천 봉쇄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권력기구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제도 개혁을 통해서 검찰 개혁하고, 그다음에 법무행정 이런 것들을 전문화하고, 그다음에 검찰을 견제하는 문제, 경찰을 개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일일이 쭉 말씀드리면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문제라서 제가 상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미 후보의 발표를 통해서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걸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상당히 접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노회찬 의원님께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 있는 네 분이 모두가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방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손쉬운 이런 합의, 방향성의 합의 이런 것들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그것을 일정하게 정치적 협약으로 만들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지나고 나서 정권 교체를 이루건 이루지 않건 그것을 성실하게 실행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도 저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그럴 때 어떤 형태로 어떤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것을 마련할 거냐 이런 게 좀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우리가 별도의 논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더 숙성시켜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아주 이렇게 쌈박하게 뽑아낼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여기서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 이인영 의원께서 사회자가 해야 될 역할을 지금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결론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긴 토론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합의할 수 있는 걸 사실 한번 합의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례대표제 확대에 대한 어쨌든 현재 캠프의 대표들이니까 그리고 지금 저 앞에 카메라들이 다행히 있어서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록은 최소한 남기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발제가 좀 약했다고나 할까요? 아까 우리 노회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쨌든 이런 자리를 만들어진 게 안철수 후보 덕분이다. 그런 말씀하신 게 바로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하고의 그 단일화 얘기를 할 때 내걸었던 것이 정치개혁에 관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러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정치개혁에 대해 당연히 관심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더 관심이 크게 된 건 사실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또 그런 과정에서 의원수 100석 줄인다 그런 말씀하셔서 또 이렇게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고 그러시긴 하셨는데 그게 무슨 진짜 100석을 줄이자는 게 그런 뜻이라기보단 국민들이 대의제에 갖고 있는 어떤 불신의 크기 뭐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겠죠? 뭐 숫자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오성천 의원님께서 말씀. 100석이라고 말을 한 적이 없고 없습니까? 예, 예, 몇 석을 줄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이제 언론에서 그걸 이제 제목으로 마이크를 좀. 뽑을 때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뽑혀서 조금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개혁안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사실은 말씀을 좀 했었죠. 그러니까 일단 아마 그 10월 7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미 10월 초에 제일 먼저 제왕적 대통령제로서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이 현재 우리 체제대로 가지고 있는 이 과도한 권력의 집중 현상을 바꾸겠다. 그래서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제한을 하고 감사원장의 추천권을 국회에다가 돌리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고위공직자에 대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를 별도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개편할 건지 그리고 축소하면서 그 권한을 국회와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이미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했던 이제 배경이 바로 어떤 정치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논쟁을 이제부터 시작하자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후보들의 정책과 정치적 비전과 능력에 대해서 이제는 검증을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분명하게 좀 첫 번째 사인이니까 그게 뭐 의원 숫자를 줄이자 중앙당을 축소 내지 폐지하자라는 얘기로 됐습니다만 그 얘기의 취지는 특권을 내려놓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이렇게 심각한 위기 시기에 특히 내년부터 찾아오게 되는 그 세계적인 불황 시기 그리고 한국이 처하게 되는 경제적 곤란이 이렇게 오게 되면 온 국민이 과거와보다 더 심각하게 고통 분담을 해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 자기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조금씩 양보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책임 있는 대통령과 정치권에서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그런 어떤 결연의 의지를 먼저 보여줬을 때만 정치 불신이 해소될 수 있다. 지금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말을 아무도 믿질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치개혁안이나 제도개혁안을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19대 국회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야가 앞을 다퉈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서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내려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 얘기했던 거 아무것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거라고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런 제도 개선을 할 테니까 표를 달라. 너무나 뻔뻔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지금까지 한 말을 먼저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고 그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팽배해 있는 그런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야 이제 정치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먼저 공감하고 뜻을 함께 하자라는 취지로 정치권에서 이제는 답을 달라. 국회에서
의회제도와 선거제도, 정당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를 얘기하기 이전에 국회에서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맞받아쳤고, 의원 숫자 줄인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후보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뜻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저는 받아들인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다음 단계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어떻게 어떻게 이제 얘기할 것인지, 이게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수 줄이자는 그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월 26일 날 나라호 발사가 예정되었던 날이죠. 김항식 국무총리가 저희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때문에 순천을 방문했는데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관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시오? 장관 참 할만하다. 그런데 국회의원만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만 없으면. 국회와 국회의원은 실제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또 국민의 권리를 보다 더 신장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해온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더더욱 많은 아직도 대표되고 있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말하자면 사각지대, 그늘이 정치적으로 정말 자기 입장 한번 대변을 해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수를 줄이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말 더 거대한 기득권인 행정부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이 다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국회의원이 만약에 100명이다, 국회의원이 혹은 10명이다 이러면 재벌이라든가 우리 사회를 독과점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이 소위 말하면 관리하기가 아주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삼성 장학생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는 줄이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수는 늘리는 것이 우리 사회를 정치 경제적으로 독과점하고 있는 그 기득권 세력들을 더 힘있게 견제하고 더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어가는 과정일 것이다. 네.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보더라도 우리만큼 말하자면은 국민의 숫자에 비해서, 유권자의 숫자에 비해서 국회의원 숫자가 가장 작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그런데, 정치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역행하는 방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예. 말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수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달을 가리키면 달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자꾸 손가락 잡고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숫자를 줄이자는 의미는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얘기였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듣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수가 적으냐 많으냐, 그리고 숫자를 몇 명으로 줄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개혁에 어떻게 나설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가 지금 200명이 적정하냐, 300명이 적정하냐, 아니면 500명이 적정하냐라고 하는 것은 답이 없는 논쟁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 답이 없는 논쟁을 할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치권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심각하게 보고, 여기에 대한 정말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대서 정치권이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수를 줄인다는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역시 지난 IMF 때 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 국민회의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회에서부터 숫자를 줄이자라고 해서 50명을 줄이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화답을 하면서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방금 이제 김선동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똑같이 그것은 행정부를 강화시키는 것이고 그건 의회 정치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대를 극하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인은 행정부를 강화하자는 뜻에서 줄이자는 얘기를 했던 게 아니었죠. 그리고 당시에도 그렇게 해서 의회를 권한을 약화시키자고 했던 것이 아니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자세를 보여주자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우리 팔다리를 자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가적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자는 얘기였습니다. 그 결과 당시에 273명인가 4명으로 이제 줄었죠.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300명으로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국민의 동의를 받았는가요? 그렇게 해서 30여 명이 다시 늘어나서 의회가 강화됐습니까? 국민의 행정부는 더 약화됐는가요? 의회 기능을 제대로 했는가를 보자는 말씀입니다. 숫자를 몇 명으로 줄이느냐, 몇 명을 늘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수가 바뀌는 과정에서 의회가 얼마나 제대로 기능하고 역할을 했느냐를 보자는 것이고, 그러려면 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제 의회가 제대로 정책 강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수술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자는 그런 알겠습니다. 주제입니다. 예, 예. 이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짧게 잠깐만요. 저도 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건 좀 더 적절하게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저는 거기에 어떤 기계적인 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후배들 세 분이 나오니까 말씀 잘하시는 노회찬 선배께서 말씀을 지금 한 번밖에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제로 마이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로. 예, 고맙습니다. IMF 때 국회의원 숫자 줄였습니다. 정치 더 나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숫자 늘린다고 해서 정치 더 나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를 줄인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늘린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 늘리고 줄이는 것은 정치 개혁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모른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때 숫자 늘어난 거는 우리 당시에 우리 송호창 의원께서 활동도 하시던 그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은 한 명도 안 늘리고 비례대표만 늘려서 지금의 숫자가 되었는데, 저는 실제로 국민들의 마음은 100명 줄이는 거는 국민들의 마음을 완곡하게 표현한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100명이 뭡니까? 절반을 줄여야죠. 때로는 저거 다 없애버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국민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극에 달해 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국민들의 생각하고 국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이제 국민들의 생각을 그대로 국회가 대변하고 있으면 그게 100명이든 500명이든 숫자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보니까 온갖 특혜는 다 누리고서 실제로 보면 국민들의 생각하고 정반대로 자꾸 나가니까 국민들이 불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숫자를 줄이면은 국민들의 생각으로 돌아오느냐? 그렇게만 되면 줄여야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많다. 저는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00번 옳다. 그게 제1의 원칙이 돼야 된다 생각됩니다. 문제는 국회의원의 혹은 정치권의 가장 큰, 불신받고 있는 정치권의 가장 큰 기득권은 뭐냐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숫자입니까? 저는 막대기만 꽂아도 쉽게 당선되는 그 선거제도가 가장 큰 기득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쉽게 어느 정도인가면요. 2004년도 부산에서 부산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에게 표를 던진 사람은 52%였습니다. 그러나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되는 이 소선거구 현재 제도 때문에, 다수대표제 때문에 의석의 94%를 한나라당이 가져갔습니다. 2008년에는 52%를 얻고 54%를 얻고 94%를 가져갔고요. 2012년에는 46%를 득표하고서 표를 던진 사람은 46%만 마음을 줬는데 의석은 지금 88%를 가져갔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되니까 쉽게 당선되니까 아무나 공천하고, 왜 공천해도 당선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 패권을 미끼로 해가지고 보수 정치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거기서 부패 정치, 금권 정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큰 기득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차지합니다. 제가 볼 때는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저는 숫자 줄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줄이냐의 문제인데, 정말 우리 안철수 캠프에서 그 줄이는 데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자칫 잘못하면은 양당 독과점 제도, 우리가 타파하려고 하는 양당 독과점 제도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강원도 9명에서 5명을 줄여봐야 누가 당선되겠습니까? 정치 신인 당선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거대 정당 아니면 당선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확히 봐야 된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지 염소 목에 방울을 달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염소 외워버릴까 봐서 그래. 안 돼. 아니, 잠깐만. 예, 토론은 열겨 뜨거워지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될까 봐서 걱정입니다. 아니 제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노회찬 의원께서 지금 1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그걸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줄이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절대적인 수를 줄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줄이자고 하는 겁니다. 그걸 빼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이제 숫자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줄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없어도 되는데 구청장이 1명인데 국회의원이 지금 뭐 2명씩 되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그게 과연 필요할까 하는 것도 일단 일반적으로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대로 아무나 공천하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선되는 일을 막자는 겁니다. 그런 의원들을 줄이자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줄인 비용으로 다른 정말 일을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자는 겁니다. 있는 국회의원들을 알겠습니다. 보장한 수를 네. 늘리고 정책개발 비용을 늘려서 정말 국회가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만으로 이렇게 구성되도록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의원 숫자를 줄이자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 나오셔가지고 그냥 자기 말만 하고 가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막 뭐가 좀 달아오르고는 있으면 아주 구체적인 답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은 이 토론이 하게 된 시간이 1시간 20분입니다. 그런데 이미 1시간을 썼습니다. 한 말씀들 하고 나니까 1시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해보고 싶었던 일은 우리 비례대표제 포럼에서 제가 강제로 운영위원장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을 떠맡고 하는 첫 번째 행사인데요. 꼭 사실 여기서 조그만 합의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좀처럼 뭐는 합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합의를 유도해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 포럼이 갖고 있었던 애초에 목표였습니다. 이 비례대표제뿐만이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4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귀신이 있습니다. 주권자입니다. 선거 때만 잠깐 주권자로서 나타났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주권자로서의 지위와 가치가 다 소멸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권자로 자기 가치와 그리고 또 그걸 지속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정치계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엔 당연히 숫자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좀 김선동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잠깐만요. 저 제일 나중에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성희 의원님부터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합의를 위해서 플로로 내려가기 전에 몇 가지 제가 그냥 거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시키면 굉장히 말씀이 길어지실 것 같아서 적어도 비례대표제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의 운명도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확대에 대해서 뭐 특별히 이의 있으신 캠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민주당에 특별한 이의 없으신 거죠? 이미 후보가 그러신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합의가 쉬워서 제가 그렇군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 크게 박수 쳐주시는 겁니다. 정말로 크게 박수 쳐주시는 겁니다. 오늘 한 약속들 후보들이 한 약속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이 약속이 정말 지켜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의원 수를 몇 명 노회찬 의원님께 지금 자세히 설명하신 것처럼 늘리느냐 줄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늘리느냐 어떻게 줄이느냐의 문제겠죠. 사실은요. 그 어떤 내용을 갖추느냐의 문제겠죠. 얘기 그리고 사실 오늘 그보다 더 어쩌면 이 두 개의 같이 문제를 묶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투표시간 연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박근혜 후보가 어제 그렇게 말했죠. 이거 여야 합의하면 된다. 근데 저는 박근혜 후보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 양반이 이제 어제 그 캠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앞으로 투기자본이 한국에 왔다 갔다 못하도록 토빈세라고 하는 세금 이름입니다. 국경 간 자유무역 마음껏 금융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막는 거죠. 그걸 검토할 수 있다. 그게 캠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 지킬 얘기를 막 하는 거거든요, 이 양반이요. 그런데 그러면서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하면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이 투표시간 연장이나 사실 토빈세 도입하는 문제나 그냥 사실 새누리당이 하려고 들면 당장 되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거 지금 대통령 돼서 꼭 할 필요가 없는 일이거든. 지금 정기국회 때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요. 그만큼 힘이 있는 정당이죠. 그런데
저도 말이 좀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제 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앞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할 수 있도록 제가 역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김선동입니다. 김선동 의원님부터 한 말씀씩. 예, 저희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약 870만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 투표권, 선거권 이와 같은 기본적인 참정권이 보장돼야 된다. 따라서 여러 이야기했습니다만 8시, 9시 그렇지만 적어도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해야 된다.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 중에서 이제 비례대표를 좀 확대하자는데 의견들이 많이 모아졌는데요.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례대표를 확대한 다음에 그것이 각 직능별로 혹은 의제별로 우리 사회 계급 계층별로 다양한 정치적 이해와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후보들이 선출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선출 방식도 민주적으로 확립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불신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바뀌었습니다. 언제나 초선 국회의원 비중이 50%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불신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그 정치가 부자 기득권을 위한 정치가 되고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정치가 안 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정치 혁신의 출발과 또 알파와 말하자면 Z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개별 기득권 세력들은 끊임없는 정경 유착을 통해 가지고 정치의 과도 지배를 하게 됩니다. 과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과대 대표가 돼 가지고 그래서 과소 대표되고 있는 이 노동자, 농민, 우리 서민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저는 그 점에서 가장 중요한 농민조합이라든가 농민회라든가 이와 같은 농민들의 대중조직, 노동자들의 대중조직인 노동조합, 이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대폭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10%가 안 되고 있습니다. 9점 몇 %인데 달리 표현하면 90% 이상의 노동자들이 조직화되지 못해서 자기 의견을 또 자기 정치적 요구를 표출할 수 없는 조건에 있다. OECD 선진국들을 보면 우리가 놀라운 지표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과 식량 자급률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와 같이 식량 자급률은 그 나라가 식량 안보를 얼마나 지키고 있냐와 더불어서 사실은 독립국이냐, 독립국으로서의 어떤 그런 계획들과 또 실천 능력들을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달리 표현하면 노동조합 조직률은 노동소득 분배율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생산된 부가가치 속에서 그것이 노동자들에게 소득으로, 노동소득으로 얼마만큼 분배되느냐 그 분배율이 노동조합의 조직률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건 우리 정치 혁신을 위해서건 가장 중요한 게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이는 것이다. 네.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이는 문제를 제외하고 정치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오래된 정경유착의 고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정치 개혁을 이야기한 것만큼이나 허황된 것이다. 허당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그 계획들을 우리 유력한 대선 후보들께서도 고민하시고 또 제시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정치 혁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정당 정치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발전해야 됩니다. 정당 정치가 올바로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복무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것이 정치 발전과 정치 개혁의 요체이지 정당 정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목욕물을 버리다가 애기까지 버리는 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목욕물 버리면서 아기까지 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송호창 의원 투표시간 연장 문제는 그쪽에서 그저께인가요? 일요일 날 발족했습니까? 예, 어제. 그러니까
당연히 뭐 동의하시겠죠. 거기에 대한 의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어제 그 안철수 진신 캠프에서는 투표 시간 연장 국민행동을 발족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이제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뭐 아까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지난 총선 때인가요? 총선 때에 투표에 비정규직 중에서 참여 못한 분들 비율이 68%인가 이렇게 높게 나오고, 그리고 도저히 비정규직으로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에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절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중앙선관위도 55% 이상의 사람들이 투표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발족식을 하면서 밝혔던 것은 이번에 이 투표 시간을 2시간을 연장해서 현행 오후 6시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8시로 시간을 늘리자고 하는 것과, 또 한편 공휴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회사에 출근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그 휴일을 유급휴일로 바꿔야 한다. 해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 중에서도 이렇게 힘이 없거나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어떤 선거제도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예, 당연히 투표 시간 연장은 필수적이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현실을 우리가 냉정히 볼 때 그렇게 해서 투표를 추가로 하게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못하는 또 많은 분들이 또 사실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한 제도 기구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도 지금 못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어찌 보면 잘 모르시고 있는 비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돈은 자기 맨 처음 계좌를 튼 은행에서만 돈 찾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돈을 찾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돈을. 그런데 투표는 왜 자기 주소지에서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공휴일로 만들고 유급휴가를 줘도, 유급휴가 주면 그날 투표 안 하고 직장 가면 2.5배 받습니다. 일당에. 투표 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공장 안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브라질이나 미국에서 쓰는 것처럼 곳곳에다가 해서, 속초에 출장 간 사람이 속초에서 서울에 있는 동대문구 소위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되고 가장 안전한 장치를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선관위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이 기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좀 아울러서 생각을 하셨으면 하고요. 말씀드린 김에 이런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구당 폐지, 지구당은 돈 먹는 하마다 해가지고 폐지하라고 해서 폐지했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현역 의원은 지구당을 갖다가 자기 선거구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역 의원 아닌 사람은 사무실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특권이 없어진 게 아니라 특권이 더 강화됐습니다. 정당 후원금 폐지해야 된다. 차떼기 무슨 떼기 해가지고 저 불법 정치자금 봐라. 정당 후원금부터 잘라. 저 사람들 왜 돈을 준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정당 후원금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뭘 했는가 하면은 10만 원 이상 내기 어렵게 소액다수 후원금 제도를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아예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돈 일체를 못 내놓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됐는데 정당 후원금까지 없애는 바람에 어떤 결과가 발생했느냐. 정당 후원금 제도는 2006년도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정당 후원금을 각 당이 얼마를 받았는가 보니까 한나라당이 17억을 받았고요. 열린우리당이 2억을 받았고요. 민주노동당이 26억을 받았습니다. 정당 후원금제 폐지해가지고 누가 가장 손해봤습니까? 민주노동당입니다. 한나라당이 아닙니다. 예, 그거는 2005년도 그 이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정치개혁에 있어서 좀 잘 봐야 될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되고요. 1967년 제7대 선거에서 국회의원 정수가 175명이었습니다. 제8대 선거인 1971년에는 204명이었습니다.
숫자는 지금 우리가 줄이고자 주장되는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때 정치인들이 더 기득권이 적었느냐, 특권이 없었느냐, 정치는 더 깨끗했느냐, 정반대였을 겁니다. 그래서 숫자는 숫자대로 필요하다면 줄여야죠. 그러나 숫자에만 의존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거제도를 그대로 이대로 유지하는 속에서 숫자를 줄이게 되면 우리는 제3공화국으로 갈 것이다. 네. 분명합니다. 그래서 더 핵심은 선거제도에 있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 드립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의원이 사회자 말 좀 그만하라고 해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말은 꼭 하고 가야 될 것 같군요. 투표시간 연장에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투표를 아무렇게나 주권을 어디서나 행사할 수 있도록 이 디지털 사회, 이 좋은 사회에 뭐 신분증도 우리 카드 어디 가서 카드 하나만 끌어줘 다 신분증 되고 하는 우리나라 전 세계 신분증이 가장 보안성이 강한, 그 말은 인권 침해가 강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왜 아무데나 투표하게 못하느냐. 이번에 기왕에 투표시간 연장 요구하면 그런 얘기 같이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인영 의원에게 마지막이니까 말을 좀 세게 해달라 주문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세 정당이나 세 후보는 막 답을 다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왜 또 몸도 좀 가볍고 그런데 민주당이 어떤 의지를 갖느냐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려봤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그 송유창 의원 말씀 들으면서 좀 이렇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자 이런 측면의 이야기였지 그냥 단순히 숫자에 집착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은 저는 좀 다행스러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떤 뭐 고비용의 정치 구조나 아니면 밥값하는 이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자는 이런 문제의식의 반영 이전에 바로 이게 숫자의 문제로 이렇게 둔갑하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오해나 불필요한 마찰 이런 것들의 소지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가지만 노회찬 선배님 말씀하고 연결해서 해보면 인구 대표성이 3대1 이상 벌어지면은 이게 유언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지역구 조정하는 게 그렇게 단순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은 하나인데 국회의원은 둘인 거 이런 게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 어떤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은 뭐 한 10만 명 대표한다면 어떤 지역구에서는 이게 30만 명 이상 대표하게 되면 그게 위헌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다시 이렇게 사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조정할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선거구 조정 문제나 비례대표와 지역대표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비율 배합 문제들이 정치권 안에 이해관계 문제 때문에 잘 안 된다면 우리 후보도 이야기했지만 정치권 밖에 있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이런 그 안을 만드는 이런 방식들도 우리가 도입해서 객관성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다 유연하게 합의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런 면에서 저는 손가락만 보지 않고 달을 같이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권자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투표 시간 문제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투표할 수 있는 조건을 확대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의했던 투표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하는 문제요. 그래서 아까 송유찬 의원님이 길게 말씀하셨지만 비정규직들 같은 경우는 돈 벌러 가느냐고 투표할 수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유급 휴일로 지정해서 실제로 투표할 수 있는 내적인 조건 이런 것들을 더 좋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투표 시스템을 도입해서 통합 명부식 그런 투표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해 보는 거는 굉장히 투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해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선거 투표 시간 연장하는 것 말고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집권당 시절부터도 계속 했던 얘기거든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게 이게 민주당 책임이다. 뭐 이렇게 하시면은 또 뭐 저희가 책임질 부분들은 또 지겠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선거제도, 투표제도를 개선하는데 또 공동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뭐 새 무슨 당으로 있던 아니면 뭐 등등 선 무슨 당으로 있던 뭐 등등 다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거는 명백하게 그 공동 보조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그 시사점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끝으로요. 예.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처음에 그 우려했던 것처럼 이제 똑같은데요. 우리가 여기서 비례대표 문제로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이러저러한 정치개혁이나 정당개혁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하나의 얘기가 시작되면 원래 10가지 문제가 끄집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 한 가지만 또 합의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정치개혁 전반과 관련해서 이게 비례대표제만 잘 해결하면 그럼 모든 정치개혁이 다 되는 거냐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비례대표 합의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치혁신안이 다 마련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비례대표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치개혁안, 정치혁신안을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틀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서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치혁신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고 오늘 여기서 1시간 동안 얘기하고 보니까 비례대표 문제만 합의하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긴 시간을 가지고 포괄적이고 또 세부적인 이런 합의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그 자리나 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더 이렇게 진전돼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정치 개혁을 위한 공동의 틀 그리고 그걸 통한 토론 합의안의 도출 그리고 그것이 대선에서 공동의 목표로 설정해서 실천하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사실은 이 비례대표에 대한 합의 자체도 잘 실천되기 쉽지 않다. 이런 점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컨대 정치개혁에서 크게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서 국민의 주권 행사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투표 시간 연장도 그 주권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다들 동의한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국민들은 그 인물을 선택하는 것 그 자체보다도 이러한 의제를 선택하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의제가 실현되면 사실은 그 인물은 조금 덜 선택하는 데 덜 힘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의제를 다 동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몇 가지 의제, 한 5가지 핵심 의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개혁 뭐 포함해서. 근데 여기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쉽게 동의하셔서 제가 도리어 심심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신 거죠? 송호창 의원도 반대 안 하시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이렇게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리에 후보들이 나와서 이렇게 합의하고 한다면 금방 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사실 듭니다. 빨리 좀 모여서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이명박 씨가 대통령 후보 정동영 여기 전 후보 나와 계십니다만은 토론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이명박 씨 대선 후보 때. 그때부터 이제 대선에 이 토론이 없어졌습니다. 법에서 정한 3번만 토론하고 있는데 사실 토론은 민주주의의 링이거든요. 그 링에 올라와야 되는 거죠. 링에 올라와서 싸워서 실력을 입증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번 대선도 또한 이렇게 토론이 잘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꼭 여쭤보고 싶었던 얘기 이번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마이크를 플로우로 넘겨야 될 것 같아서 거수로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치개혁 아무리 한들 사실 뭐 하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크게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두 번째 걸 얘기하자면 정치개혁 말고는 두 번째로 경제민주화거든요. 경제민주화하면 사실 복지하고 재벌개혁인데 복지는 다들 뭐 박근혜 씨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복지 안 하겠다는 사람 지금 한국에 아무도 없단 말이죠. 과거에는 복지 그럼 빨갱이 이렇게 됐는데 복지 얘기하는 경제개혁 얘기하는데 삼성개혁 얘기 안 하면 사실 이게 거짓말에 가까운 말이지 않습니까? 사실상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벌개혁 하지만 사실은 삼성개혁 희생자 비슷하신 분이시죠 지금. 그러니까 그냥 뭐 정말 10초씩 드리겠습니다. 삼성개혁에 대해서 우리 당은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후보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말 20초 이내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영 후보부터 다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좋은 건 OX로 말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건 정치인을 바보 취급하는 거죠, 그건.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이 정치혁신안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우리는 그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정치혁 신안에 대한 합의 못지않게 정책과 비전에 대한 합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후보 단일화 문제까지 합치면은 이렇게 3방면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좀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좀 만약에 우리가 정책 합의를 이룬다 그럴 때 정책과 비전에 대한 합의를 이룬다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보편적 복지와 그 못지않게 경제 민주화하고 또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저희는 분명하죠. 그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재벌 구조의 개혁에 있고 재벌 구조의 개혁은 그 소유 구조, 지배 구조의 그 개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삼성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곳에서 일관된 원칙으로 그 작용한다, 그 적용한다 이런 거는 지금 굉장히 분명한 얘기죠. 알겠습니다. 김선동 의원 짧게 해주시죠. 예, 삼성을 포함한 재벌 개혁이야말로 뭐 경제 민주화의 첫 단추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의 폐해 중에 하나가 바로 무노조 경영입니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이는 것, 이거 역시 대단히 필요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미 FTA가 바로 재벌 대기업을 위한 제도입니다. 또 한중 FTA가 지금 4차 협상이 내일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저는 경제 민주화를 하고자 하는 후보라고 한다면, 대통령 후보라고 한다면 한미 FTA에 대해서 또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 협상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 네. 아울러서 정말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50% 정도 끌어올릴 그런 그 구체적 방안들도 제시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호창 의원도 재벌개혁에 대한 말씀 한 말씀 하시죠. 노회찬 의원 재벌개혁 오랫동안 주장하셨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정리 말씀하시라고 그러려고. 예. 아니요. 사회자 권한 전문가. 그래서 이렇게 친한 분들이 토론에 나오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노회찬 의원의 그 삼성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던 그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서 제가 변론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제 입장을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 재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경제 왜곡,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그 소상공인에 대해서 얼마나 이 전횡을 펼쳤습니까? 그 한가운데에서 혼자 기업을 시작을 했고 혼자 중소기업을 만들어서 작게 시작하다가 이것을 중견기업으로까지 만든 사람이 안철수 후보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말로만 책으로서 익힌 것이 아니라 재벌의 폐해, 경제민주화의 필요성,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를 실제 10여 년 자기가 시장에서 경제 한가운데에서 몸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큼 현재 이 해법을 재벌 문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데에서 네. 정확한 해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재벌개혁 그래서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1시간 드리고 싶습니다만 예, 뭐 시간이 없어서. 예. 그럴 필요 없고요. 예.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풍선에다가 삐라를 잔뜩 달아가지고 어디로 보내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그 삐라를 그 삼성그룹에다가 뿌리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는 귀순하라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품으로 귀순하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해라. 대한민국의 법률을 존중한다고 약속해라 이겁니다. 삼성에게 저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계속 영리 활동을 하고 싶다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킬 것을 저는 강력히 공고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분이 당선이 되든 새로 대통령이 되는 분은 삼성그룹이 귀순하지 않을 시, 즉 헌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시, 헌법과 법률을 갖다가 함부로 저렇게 무시하고 자기 경제 권력으로 이렇게 훼손할 경우에 삼성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돈을 못 벌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즉 경제 민주화는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다시 국민의 품으로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벌써 1시간 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시간은 10분만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로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앞에 와 계시고 또 오랜 동안 정치개혁을 주장해 오셨던 정동영 의원께 전 후보님께 잠깐 마이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토론 와서 이렇게 재밌게 본 건 처음입니다. 춘전히 사회자를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어요.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이제 공통점을 찾아서 정치 개혁으로 가는 길목에 탄력을 붙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11월, 12월 이 두 달 공간이 참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에 목말라 하는데 이 두 달 공간을 실기하면 저는 또 많은 실망을 안겨드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집권해도 이미 국회에는 개혁 저지 장벽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11은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민주세력이. 그래서 아무리 개혁을 하고자 해도 한나라당의 협조가 없으면 절충하고 협상하지 않으면 개혁을 밀고 갈 수 없습니다. 이 두 달간은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 정치 의제를 설명하고 그리고 의견을 동원하고 결집하는 이런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새로운 정치를 대변하는 지금 그 세력을 대표해서 네 분이 나오셨는데 새로운 세력은 행태도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저는 빙빙 돌릴 것이 아니라 저는 칙픽해서 본질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자, 이 나라에 정당 제도가 문제가 있고 선거 제도가 문제가 있고 권력 구조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개혁은 말이나 다짐으로 되지 않습니다. 힘은 이미 저쪽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파합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조속히 저는 후보들이 또 제 세력이 후보 단일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 간의 의제를 중심으로 탄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서로 경쟁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진보정의당 또 통합진보당은 이 독일식 연동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사실 정당의 가장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더 뭐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이제 민주당과 그리고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 이른바 독일식 연동제에 대한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최근에 민주당의 우리 문 후보께서 그 비례대표를 100명 늘리고 권역별 정당 명부식 그걸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잘못된 당론을 뒤집은 거거든요. 민주당은 정치 개혁을 당론으로 갖고 있었어요. 중대선거구가 민주당의 당론입니다. 그것을 후보가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비례성을 강화해서 독일식 명부제로 가겠다고 한 것은 민주당이 그동안 제도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선거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기성 양대 정당입니다. 호남 지역의 민주당, 영남 지역의 한나라당은 불가침 지역이잖아요. 이 기득권 한쪽을 내려놓겠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 후보의 전 공약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제 독점과 기득권의 해체가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5년 전에 저의 대선 후보로서의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실현해 볼 기회를 못 가졌고 자 이제 절체절명의 기회가 다가왔는데 이제 내 후보께서 강하게 연대해서 이 부분을 좀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제 문제는 아까 노회찬 의원님 말씀한 이제 국민투표 붙일 것을 약속해라.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90년대에 선거제도 개편을 세 나라가 추진했어요. 일본, 이태리, 뉴질랜드. 성공한 나라는 뉴질랜드입니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뉴질랜드가 독일식 소선거구제,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바꿨습니다. 독일은 뉴질랜드는 그 이후에 연합정치, 타협의 정치, 합의의 정치, 합의민주주의, 조정시장 경제제도로의 이행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목표로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B안, 국회에서 박근혜 대표의 협조를 얻어서 절충하고 협상해서 선거법을 고쳐서 가는 선거구제 개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후보 시절에 국민에게 약속해서 국민투표로 해서 돌파하는
독일식 선거구제는 사실상 300명에서 150명 지역구, 150명 비례대표, 사실 정치혁명을 가져오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혁신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가지고 남북 통일에 임할 수 있습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동독을 그대로 적용해서 통일 이후에 그 합의의 정치를 잘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합 정치를.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혁명으로 갈 것이냐, 정치 개선으로 갈 것이냐, 이런 정도의 논의를 후보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정부가 2번 됐지만 2번 다 민주파 단독 집권에는 실패했습니다. 다 소수파로 집권했는데 이번이 다수파가 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입니다. 정치개혁을 원하는 사람이 다수파지 않습니까? 정치개혁 의제를 중심으로 다수파 정권을 만들어서 시대 정신인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로 가기를 열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5년 전에 왜 연말때 잘 안 들렸는지 제 귀가 죄송합니다. 어떤 말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말도 운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혁도 혁명도 운명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좋은 개혁안들이 5년 전에 되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군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걸 할 수 있는, 또 이렇게 네 후보가 같이 모여서, 사실상 네 후보가 같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